예, 전해드린 대로 가상화폐 테라 루나 폭락 사태 핵심 인물인 권도영 씨가 미국으로 송환돼야 한다는 판결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관련 내용 정혁진 변호사, 조기현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국이 아닌 미국으로 송환된 결정의 배경에는 뭐가 있습니까? 일단은 권도영 씨가 테라폼 랩스의 창업주 겸 CEO 아니었겠습니까? 예. 그래서 가상화폐 테라와 루나를 발행해가지고 400억 달러가 넘는 피해를 발생시켰어요.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은 50조가 넘는 거거든요. 예. 그런 이런 피해로 인해 가지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그리고 싱가포르까지도 수사에 들어갔고 인터폴 적색 수배령이 내려진 상태인데 그런데 이제 도망가다가 결국 몬테네그로까지 갔는데 몬테네그로가 범죄인 인도 협약 가입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몬테네그로는 어느 나라든지 자기 마음대로 재량으로 이걸 송환시킬 그러한 그 권한을 갖고 있는데 그런데 사실은 송환 요구서가 우리나라가 미국보다도 더 먼저 그 몬테네그로에 보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작년 12월 8일에 몬테네그로의 법무부 장관이 그 권도영 씨를 미국으로 송환할 것이다 이런 방침을 밝혔었고요. 예. 그러다가 이제 어제 미국으로 이제 송환하기로 이제 완전히 결정이 된 것 같은데 그런데 미국은 이미 기소까지 다 끝났고요. 혐의가 이제 8개 뭐 증권 사기, 뭐 네. 인터넷 사기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미 3월 25일에 공판 날짜까지 잡혀 있으니까 그 다음에 아무래도 이제 미국의 형도 더 강하고 그러니까 이런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몬테네그로가 한국이 아닌 미국행을 결정했던 것 같습니다. 네, 권도영 씨는 이제 한국행을 더 원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었는데 미국에서는 100년형 이상의 형도 뭐 징역형도 가능했었다고요? 그렇죠. 2008년에 이제 금융 다단계 사기 사건이 있었는데요. 네. 그때 70조 원대 사기 사건이었는데 150년형이 선고됐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사기죄에 50억 이상인 경우에 무기징역까지 선고되게 돼 있지만 지금 사례로서는 옵티머스 사건 때 40년이 최고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선고형이 낮죠. 근데 미국은 이 여러 가지 범죄가 있는 경우에 그걸 다 합산해서 양형을 기준을 정하기 때문에 100년 가까운 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드물지 않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권도영 씨 같은 경우에 한국에서 재판받는 게 지금까지 나오는 선고라든가 되게 뭐 경제범죄에 대해서 원정적인 판결이 많은 한국이 더 낫다고 판단한 것 같은데 예. 이제 미국으로 가게 됐고요. 이제 결정적으로는 올 3월에 FTX 가상자산거래소 예. 사장에 대한 선고가 있습니다. 거기도 인정되는 혐의가 비슷해서 지금 현재 언론에서는 115년 정도의 선고형이 예상된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아마 예. 그 기준을 보면 3월 달에 FTX 관련자의 어떤 선고형을 보면 네. 권도영 씨가 미국 법원에서 받게 될 형의 뭐 정도도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사실 피해자 입장에서는 권도영 씨가 뭐 100년을 받든 200년을 받든 뭐 10년을 받든 본인이 피해본 금액을 얼마만큼 돌려받을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만약에 미국에서 그런 재판이 진행된다면 한국에서 피해 입으신 분들은 어떻게 보상이 되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뭐 한국에서도 충분히 민사소송은 가능하고요. 예. 그런데 이제 송달이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송달도 뭐 공시송달이나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민사소송은 충분히 가능하고 만약에 권도영이 변호사를 선임한다면 재판은 훨씬 더 쉽게 나올 수가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승소 판결을 받아도 강제 집행할 재산이 없으면 그 판결문은 실질적으로 종이 쪼가리나 거의 뭐 다를 바가 없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권도영이 자기 재산을 그냥 국내에 순순히 남겨놨겠는가. 더군다나 재산의 상당 부분은 무슨 가상재산 이런 가상화폐 이런 것들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그 강제 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재산들을 찾아내는 것이 현실적으로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 이게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앞으로의 재판 과정이 또 어떻게 진행이 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다음 이야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축구 선수 황의조 씨의 동영상을 유포하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황 씨의 형수가 재판부에 범행을 자백하는 반성문을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제 그동안은 모르는 일이다라면서 혐의를 부인해 왔는데 마음을 바꿨습니다. 왜 이렇게 된 거고 앞으로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일반적으로 보면 이제 초기의 사건을 혐의를 부인하던 그 피고인이 막판에 자백을 하는 경우에는 재판 진행 과정에서 도저히 무죄 판단을 받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양형의 어떤 참작이라도 받기 위해서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도 뭐 해킹이다 등등의 사유로 부인을 했지만 아마 재판 과정에서 유죄를 입증할 여러 증거들이 제출돼 있을 것으로 보고요. 상식적으로 봐도 이게 무죄라는 주장이 납득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제 이 재판 막바지에 형을 일부라도 좀 감액받기 위한 측면에서 자백의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보이고 또 한 가지 측면은 어쨌든 이 둘 간의 어떤 감정적 배신감을 이유로 이 사건을 저질렀다고 이제 자백은 하고 있지만 황의조 씨도 현재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관련돼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본인이 이 상황에서 계속 부인하다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에 황의조 씨에도 불리한 판결을 미칠 수 있으니까 아마 그런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 변호사님 말대로 만약에 그 형수가 죄를 인정을 한다면 황의조 씨는 죄가 뭐 감경이 되는 겁니까? 일단 황의조 씨는요, 황의조 선수는 가해자이면서도 피해자예요. 그러니까 이중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시 예. 말해서 황의조는 자기도 형수한테 협박을 받은 피해자다 이렇게 주장을 할 수가 있는 거고 그다음 어느 정도 그게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가해자이기만 한 형수가 반성문 같은 것들을 냈다라고 하면 그 과정에서 황의조의 피해자성이 부각이 되고 그러면은 황의조 선수가 했던 그런 불법 행위가 묻혀지지 않겠느냐. 그렇게 되면은 진짜 피해자들 그렇게 이제 황의조 선수의 그런 불법 동영상 으로 인해 가지고 진짜로 피해를 받은 그 피해자들이 더 2차 피해까지 받게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부분들을 그 피해자 측에서 걱정하고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다음 더군다나 그 재판에 있어서 황의조의 형수가 증인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증인으로 나와가지고 황의조 선수한테 유리한 증언을 하면 그것도 또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을 피해자들이 걱정하고 있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예. 네, 황의조 씨는 일단은 자신과 형수가 뭐 모종의 관계라는 등 근거 없는 비방에 선처 없이 뭐 엄정 대응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수사는 어떻게 뭐 되고 있는 건가요? 이제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워낙 여러 가지 얘기들이 네,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 그 온라인상에서도 달아지고 있었고 이게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도 일부 있어 보입니다. 아마 이 예.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이 수사를 통해서 진위관계를 밝힐 것으로 봅니다. 네. 예. 자, 그러면은 이제 다음 소식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이 농촌에 사는 노인을 위협해서 돈을 빼앗은 불법 체류자가 붙잡혔는데 이 범인은 대구에서 경남 창녕까지 네. 7시간이나 자전거를 타고 와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합니다. 자, 7시간까지 자전거를 타기도 힘들 텐데 이렇게 멀리까지 와서 범행을 저지른 이유는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 이제 우즈벡 국적의 30대라고 하고요. 2018년에 우리나라 들어와가지고 그 이후에 쭉 불법 체류자로 그 있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창녕에서 농사일도 뭐 아르바이트 같은 걸 했던 그런 모양인데 예. 대구에서 창녕까지가 65km래요. 예. 그러니까 자전거를 타니까 한 7시간 정도 걸릴 정도로 그런데 일단은 자기가 그 일을 했던 네. 창녕까지 와봤던 것 같아요. 와봐가지고 한 2시간 정도 이렇게 머무르면서 기웃기웃 거리다가 70대 할머니 발견하고 현금을 빼앗고 상품권 빼앗고 이게 이제 특수강도를 갖다가 저질렀는데 왜 이런 범행을 저질렀는가 생활고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참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네, 그런데 범인이 대구로 돌아갈 때는 힘들다면서 친구의 차를 불러서 타고 갔다는데 친구도 그러면 뭐 이제 공범으로 뭐 이렇게 범행을 도왔다 이래서 이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현재까지 확인되는 사실로는 계획 범죄일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그러면 사전에 모의 단계에서 이 친구라는 사람이 관여를 했다고 하면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데 예. 단순하게 돌아가는 길에 차만 태워줬다고 하면 같이 처벌받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문제는 지인에게 빌린 돈을 갚기 위한 것이 범행의 동기라고 밝히고 있다는 점에서 혹여라도 이 차를 태워준 친구라는 자가 이런 부분을 사전에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고 하면 공범으로서 처벌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